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엔 이슈 오늘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팩트시트 후속 협의를 위해서 한미 고위급 실무자들이 만났습니다. 회의를 어제 처음으로 했는데 네, 내용이 그렇습니다.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거였대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보면 외교부 당국자, 국방부 당국자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통일부는 거기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뭐 지금 공동 팩트시트 이후에 그 연기됐던 그 제5차 핵협의 그룹 또 개최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런 협의가 개최되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논란의 핵심은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 이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의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한반도 현안 전반을 이제 포괄하는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 통일부가 빠지고 이제 외교부하고 국방부 당국자만 이제 한미 양국이 참석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외교부 청사에서 한 3시간 정도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참석자 규모를 보면은 저희는 이제 수석 대표가 정현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그리고 미측은 케빈 킴 주한미국 대사대리였고 그리고 이 외교 국방 당국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 통일부의 지금 입장은 뭐 남북 대화나 교류 협력 이런 이제는 미국하고 이제 따로 협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뭐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좀 매우 아쉬운 것은 지금 통일부 관련돼서 계속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한미가 2016년부터 그 외교하고 국방을 엮어서 2+2로 운영해 오던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EDSCG에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EDSCG가 공식적으로도 한반도와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이 안보에 대한 한미가 협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이 규모도 이미 외교하고 국방이라는 그 채널을 정리해둔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걸 네. 사용했다면 통일부가 빠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예. EDSCG를 하고 지금 NCG가 다시 재개된 만큼 이것은 확장 억제를 조금 더 중심으로 하고 뭐 대북 정책 같은 것도 교류 협력 이런 것은 통일부하고 나중에 이제 협의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한편 북한 공병부대가 내년 봄에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다시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러시아 측에서 전망을 내놓은 건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쿠르스크 지역이 이 러시아의 남서부 쪽이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국경이 맞닿아 있는 지역인데 북한의 이 공병부대가 이미 이번 가을부터 거기에 들어가서 그 러시아군하고 같이 이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뭐 쿠르스크 당국의 보도여서 그 집계가 좀 굉장히 어마어마하긴 한데요. 보니까 이 거의 그 폭발물 150만 개를 북한군의 도움으로 제거를 했고 그 면적이 42,400헥타르. 이걸 보니까 여의도의 거의 한 146배 우와. 그리고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2,000개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쿠르스크 이 주지사 같은 경우는 북한의 귀중한 도움을 받고 있고 이들의 형제들이고 앞으로도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물론 이제 독일이 그 크리스마스 종전안을 얘기했고 이제 예.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약간 콧방귀를 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만약에 종전이 안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 지뢰 작업은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종전이 되더라도 이 지역의 이제 원상 복구를 위해서는 또 북한군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공병 자원이니까 전투 자원이 아니니까 네, 또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필요할 거다. 북한이 지금 중국과의 접경지대에 있는 공군기지 의주 비행장을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 이거는 현대화 작업이라는 건 무슨 말이며 네. 지금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 이 말씀하신 의주 비행장의 그 위치가 그 북한의 북서쪽 맨 북서쪽 맨 끝, 그러니까 그
토끼의 코 부분 예. 그쪽입니다. 중국하고 국경을 맞닿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38 노스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 위주 비행장에 대한 이 활주로 확장 작업이 그 핵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2점 한 300m 정도 늘리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사실 이 위주 비행장의 현대화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그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필수 구호품을 받고 뭐 그런 조치들을 위해서 철도도 연결하고 뭐 대형 그 창고도 짓고 해서 이제 좀 전환이 되었던 측면이 있는데 예. 이제 팬데믹도 끝났고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서 이 위주 비행장이 좀 역할이 좀 줄어들었고 거기에다가 또 작년에는 홍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철도가 이제 파손이 돼서 어차피 이제 현대화를 해야 됐고 그래서 이미 9월부터 이제 위주 비행장이 원래대로 이 원래 이제 북한의 그 제트 폭격기를 배치해둔 비행장으로서 다시 재건하는 작업을 해왔고요. 예. 이번에 활주로 300m 늘리는 것도 그것하고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화 작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그 신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군용으로 다시 이제 재전환을 하면서 예. 활주로도 재정비하고 뭐 전폭기를 갖다 놓고 뭐 앞으로 이제 러우 전쟁 배경에서 러시아의 어떤 공군 분야에서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많은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추가 예. 전력이 확보된다면 거기에도 들어갈 것이고 또 이런 전력이 들어가면 당연히 필요한 게 미사일 방어망인데 네. 이 부분도 이제 러시아하고 지금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도 배치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상 처음으로 수중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 네. 잠수함을 파괴했다고 이렇게 지금 네. 보시는 영상을 공개하고 나섰는데 네. 종전 협상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행보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흥미로운 점이 이 공격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젠지는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당국에서 이 우크라이나 당국이 이 영상을 보도한 것인데요. 아마 추측건데 지금 뭐 러우 전 그 종전을 위해서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민감한 영토 분쟁 부분도 그리고 뭐 나토를 통해서 안전보장 조치를 받는 부분도 사실상 그 우크라이나의 그 원하는 쪽으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종전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가장 우크라이나한테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다시 침공하지 않는 것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신들의 그 군사력 열세를 이런 비대칭 전력으로 수중에서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항전 의지를 보여주는 아마 그런 시그널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예. 네. 또 이 수중 드론은 이제 처음 실전 배치된 거 실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 처음 보여준 영상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박사님 또 해석 잘하시니까요. 아, 예. 추측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네. 영토 문제에서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유럽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안전 보장안에 유럽 주도의 다국적군 파병을 포함시킬 거를 제안했는데 이게 좀 종전 협상을 하는데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종전 협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려운 게 영토 문제 네. 그리고 이 나토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가입하지 않는 부분, 이제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이 부분을 이제 포기한 상황인데 예. 그러면 어떻게 이제 다시 재발을 방지하느냐. 예. 결국에는 나토 외에 다른 것에 협력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유럽한테 그 나토와 같은 수준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래 어쨌든 유럽과의 협력 그리고 미국의 지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유럽 정상들이 만나서 이 우크라이나한테 말씀하신 다국적군을 만드는 방안을 얘기를 했고 이 공동 성명을 내면서 이 합의한 국가들을 기준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 이 미국이 이제 또 이제 보완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휴전 감시 역할 이런 것들을 이번 공동 성명에서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나토의 안전보장 조치, 이 나토의 5조 그 집단 방위 원칙은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이들 국가들이 이제 다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집단으로 방위한다라는 거지만 이 다국적군이라는 것은 사실 그 부분까지는 달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네. 예,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펜타닐과의 전쟁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또 펜타닐을 대량 살상 무기로 공식 지정을 했다. 이 말은 그러면 펜타닐을 네. 대량 살상 무기급으로 보면 뭐 핵 미사일 이런 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WMD로. 예, 그럼 그 펜타닐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 다른 거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외교 안보 쪽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마약 자체를 이제 완전히 군사화로 보는 것이고 사실 이미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시작부터 이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예. 이번에는 완전히 이 펜타닐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WMD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의도라는 것은 뭐 워낙 지금 미국 안에 이 펜타닐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맞습니다. 이 거리에 이 펜타닐 때문에 그 원하지 않았는데도 뭐 잘못 만져가지고 중독된 분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국내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마약에 대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그 공약, 이행 예. 측면에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인 측면이고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는 좀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계속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빌미로 해서 더 할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폭스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치안 마약에 대한 그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반면에 예. 폴리티코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 미국이 이라크에 들어갈 때도 그 WMD 대량 살상 무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그런 그리고 다른 그 중남미 이 국가들에 대한 그런 명분을 쌓기 하는 게 아니냐라는 예. 해석도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 훨씬 세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BBC 방송사를 상대로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하던데 자국 방송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낸 이유는 뭘까요? 네, 제가 본 거는 50억 달러라고 하는데 그 규모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BBC 방송을 상대로 지금 흥미로운 게 지금 소송이 낸 게 예. 플로리다 남부의 연방 지방 법원입니다. 그래서 BBC는 영국 매체인데 네. 미국 법원에 이제 제기를 한 건데 그 배경을 보니까 이미 영국에서는 그 공소 기간이 1년인데 이게 이미 넘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법원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되나 보죠? 일단 그 기간은 제한이 다른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자기가 이제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라는 네. 겁니다. 이 이회 폭동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이 자기가 이제 평화적 그 수단으로 이렇게 평화적으로 해라라는 부분을 말을 했는데 예. 그런 내용이 빠지고 그런 부분이 잘못 편집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 BBC가 이미 잘못을 인정을 하고 공개를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그 BBC 사장 그리고 보도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한 상황이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규모가 뭐 50억 달러, 100억 달러 이렇게 지금 뭐 네, 차이는 규모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상당한 수조네요, 규모, 수조. 그렇죠. 7조가 넘는 예. 네, 엄청 큰 규모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발언,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그 나비 효과가 엄청나게 지금 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지금까지는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는데 네. 약간은 반발짝 정도 뒤로 물러난 네. 것 같아요. 조금 그래도 여전히 풀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발도 아니군요. 네, 왜냐하면은 그 일본이 이미 유사하게 중국이 이게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11월 7일에 존립위기 관련 발언을 했고 예. 그 이후에 중국이 바로 이제 거세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3, 4일 바로 직후에 그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자기가 만약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었고 그리고 특정 사례를 가정해서 말한 것은 반성할 점이라 생각한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은 삼가려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16일에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기존 정부 입장을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반성할 점으로 삼아서 예. 향후 국회 논의에 임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발언이 다시금 이 발언이 여러 가정을 섞어서 논의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 자제, 그리고 그 만약의 상황이라는 똑같은 공식으로 네. 말을 한 거라고 사실은 보고 있기 맞아, 때문에 너무 말이 길면 이게 또 명쾌하지 않아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예. 이제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고 일본은 그럴 수가 없고 이미 아. 이 정도면 자기가 그 갈등 초기부터 설명을 했다라고 똑같은 볼 수 거군요. 있기 때문에 예. 바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발도 물러나지 않았다 이거네요. 그럼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 똑같다. 원래 반발을 물러났고 그게 그 유지되고 계속 있다. 그런 상황인데 중국은 이걸로 만족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든 이슈 오늘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